20세기의 과학자들은 더 고차원적인 문제를 맞닥뜨리기 전까지는 인과 관계를 증명하기 위해 수학적 언어를 이용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어떤 과학자들은 과학은 상관관계만 결정해 줄 수 있을 뿐, 이를 통해 인과 관계는 알 수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인간은 가짜 상관관계를 담고 있는 단순한 사례에서는 쉽게 진짜 원인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름에 아이스크림 판매량과 살인 발생률이 모두 증가하지만 아이스크림 판매가 살인으로 이어진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얼마 없을 것입니다. 대신 사람들은 높아진 온도가 원인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더 복잡한 문제에 직면하게 되면 과학자들은 원인과 결과를 구별하는 것이 어려워집니다. 인과 추론이 널리 채택되고 있지 않은 이유 중 하나는 인과 추론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과학보다 덜 객관적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과학자와 대중은 정량적 데이터에 의존하는 연구방법론을 정성적 데이터에 의존하는 연구방법론보다 더욱 신뢰할 수 있고 엄격하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문화와 개인이 서로 어떤 관계를 맺는지에 대해 연구하는 사회과학자는 약물이 환자와 어떻게 상호작용할 수 있는지 연구하는 화학자보다 과학자로서의 의신이 떨어진다고 취급받을 수 있습니다. 2007년 사이언티픽 아메리칸 아티클에서 작가 마이클 셔먼은 이른바 소프트 사이언스가 지질학과 같은 딱딱한 과학들보다 실제로 더 높은 수준의 지적 능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는데, 이는 사회학자나 심리학자의 경우 어떤 현상이 어떻게 발생하는지를 설명하는 이론적 틀을 구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때때로 이러한 모델은 실제 데이터가 없는 상태에서 구축되기도 하며, 셔먼은 찰스 다윈조차 이론적인 모델이 과학적 진보에 필수적이라고 믿었다고 지적합니다. 다윈이 종의 기원을 쓴 이후 일부 비평가들은 그의 연구가 너무 이론적이며 관찰로부터 결론을 도출하는 대신 관찰만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다윈은 이론적 프레임 없이 데이터만을 제시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론이 없는 과학자는 관찰한 데이터만 가지고 있게 되며 이것만으로는 그 어떤 결론을 내리거나 대상에 대한 깊은 연구가 불가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본래 타고난 이야기꾼이고 자신의 관찰을 서술적 방식으로 만든 프레임을 통해 세상을 이해합니다. 연구자는 인과 추론을 과학적 언어로 채택함으로써 다른 과학자들과 일반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데이터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을 것입니다. 과거 인기 있는 통계학자들은 인과 이론을 주장한 과학자들을 비웃었고, 이는 인과 추론 연구방법론의 발전을 수십 년 늦추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초기 통계학자들이 전문가로 여겼던 로날드 피셔는 자신과 의견이 다른 사람에게는 원한을 품기로 유명한 사람이었고, 유전학자 라이트는 그가 싫어했던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유전학자 라이트는 진화가 갑자기 일어날 수 있다고 믿었고, 피셔는 이에 격렬하게 이의를 제기하였습니다. 라이트가 과학자들이 원인과 결과를 결정하기 위해 도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로 분석 방법을 발명했을 때도 피셔는 라이트의 진화, 통계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라이트의 이론을 조롱했습니다. 당시 학계에서 피셔가 더 큰 영향과 권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라이트의 이론은 묻혀버렸습니다. 과학자는 객관성을 추구하지만 동시에 다른 인간과 마찬가지로 사소한 감정에 영향을 받기 마련입니다. 프랑스 혁명 동안 화학자 라부아지에가 참수되었는데 표면적으로는 그가 귀족이기 때문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처형된 진정한 이유는 당시 경쟁자 장폴 마라트가 가지고 있었던 개인적인 원한 때문이었습니다. 언론인 에스터 잉글리스 아켈에 따르면 마라트는 일부 동물과 무생물체가 에너지를 생산한다는 아이디어를 주장했는데, 마라트는 이를 통해 동물 자성 및 최면과 같은 오컬트 개념을 설명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라부아지에는 이런 오컬트 에너지의 존재를 터무니없다고 생각했고 공개적으로 마라트의 오컬트 이론을 비판했습니다. 마라트는 이에 화가 나 프랑스 혁명이 시작되었을 때 라부아지에를 직업적으로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명예를 훼손시키기 위한 모략을 시작했습니다. 마라트가 혁명 중에 살해되었을 때 그의 친구와 추종자는 이를 이어가기로 결정했고, 라부아지에는 결국 다른 정치범들과 함께 체포되어 처형되었습니다. 라부아지에가 죽은 직후
혁명가들은 라부아지에가 처형된 것은 그의 평판 때문이지 어떤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은 아니라고 인정했습니다. 이후 라부아지에의 마라트의 오컬트 과학에 대한 비판이 옳았다는 것이 드러났으며 라부아지에의 연구 내용, 즉 산소를 특정 요소로 식별하는 것은 과학의 진보에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만약 마라트가 대중의 비판에 대처할 수 있었다면 라부아지에는 살아서 다른 발견을 했을 것입니다. 베이지안 추론과 확률적 사고는 과학자들이 인과 추론에 한 발짝 다가가게 만들었습니다. 18세기 장로교 목사 토마스 베이즈는 개인이 이미 알려진 정보를 고려함으로써 사건의 가능한 결과를 결정할 수 있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이 철학은 향후 가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되면서 새로운 정보를 통해 가설을 업데이트하는 통계 프로세스인 베이지안 추론으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베이지안 추론은 나중에 확률을 결정할 때 사용되는 수학적 공식인 베이즈 정리가 되었습니다. 컴퓨터 과학자가 베이즈 정리를 통해 베이지안 네트워크를 만들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고, 확률을 통해 컴퓨터의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었습니다. 베이지안 네트워크는 기계가 원인과 결과를 결정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컴퓨터가 모든 문제를 흑백의 관점에서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정도의 관점에서 생각할 수 있도록 합니다. 베이즈 정리가 없었다면 인과적 추론은 결코 발전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베이즈 정리는 사람들이 이미 알려진 정보를 사용하여 사건의 발생 가능성을 예측하는 데 사용됩니다. 사람들은 개인적인 불만과 갈등 상황에서 이 정리를 이용해 추론합니다. 시그널 앤드 노이즈를 쓴 통계학자 네이트 실버는 누구나 베이즈 정리를 사용하여 불확실성을 탐색하고 극단적인 감정을 완화시킬 수 있으며, 이는 개인이 경솔한 결정을 내리지 못하게 하고 논리적인 결론에 이르게 한다고 주장합니다. 예를 들어, 사업주는 병가를 낸 직원이 아프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의심할 수 있습니다. 종업원과 대면하기 전, 사장은 베이즈의 정리를 이용할 수 있는데, 과거에 종업원이 성실했고 병가를 남용하지 않았다면 종업원이 거짓말을 하고 있을 확률은 그리 높지 않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과거에 그 직원이 거짓말을 하다가 들킨 적이 있다면 그 상사의 의혹은 베이즈 정리에 의해 강화될 수도 있습니다. 베이즈 정리는 과학자들과 일반인들 모두를 도울 수 있습니다. 베이즈 정리는 기존의 믿음, 정보뿐만 아니라 개인의 신념의 힘에 의존합니다. 인과 추론과 마찬가지로 베이즈 정리를 이용하는 사람이 새로운 증거가 나타났을 때 자신의 신념을 기꺼이 수정하는 경우 베이즈 정리는 가장 잘 작동합니다. 과학자들은 인과 추론을 통해 흡연이 암을 유발한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20세기 초반, 의사들은 과거에 흔하지 않은 질병이었던 폐암을 앓는 환자들이 많아졌다고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기간 동안 담배의 인기는 상승했습니다. 과학자들은 통계적으로 흡연이 암과 연관이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을 뿐, 질병의 원인이 된다는 것을 증명하지는 못하고 있었습니다. 로널드 피셔와 같은 일부 통계학자들은 이 연관 관계가 터무니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폐암 환자는 흡연 유전자와 같은 유전적 성질을 가지고 있어 담배를 찾게 되고, 이로 인해 폐암이 걸릴 확률이 높아진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제롬 콤필드는 이에 대해 피셔의 흡연 유전자 가설이 폐암 증가를 설명할 수 없다고 수학적으로 반박했습니다. 인과 추론은 과학자로 하여금 흡연이 폐암과 연관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폐암을 일으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흡연과 암의 통계적 연관성만으로도 정부는 충분히 담뱃값의 경고 라벨을 붙이게 할 수 있었습니다. 어떤 행위와 병 사이의 연관성을 찾는 것은 의학계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아픔의 원인을 밝히는 것에 실패한다면 끔찍한 결과를 낳을 것입니다. 의사들은 병이 발생하는 것을 인지하지 못할 수 있으며 병이 만성이 되기 전에 완화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1990년대부터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아편 중독은 의사들이 만성적 통증을 가진 환자들이 아편 성분의 진통제에 중독될 수 없다고 믿었기 때문에 발생한 현상입니다. 드림랜드, 더 트루 테일 오브 아메리카에스 오피어트 에피데믹에서 저널리스트인 샘 퀴노네스는 캐슬린 폴리와 러셀 포테노이가 작성한 1986년 보고서가 어떻게 사용되었는지에 대해 설명합니다.
제약회사 퍼듀 파르마는 의료진에게 자사의 진통제 오피오이드가 사람들에게 안전하다고 믿도록 했습니다. 아편성 의약품이 비중독성 의약품일 수 있다는 주장은 상식과 충돌하며 아편성 의약품의 사용이 중독으로 이어졌음을 보여주는 의료 기록과도 모순되었습니다. 하지만 의사들은 환자의 고통을 덜어주고 싶었기 때문에 퍼듀의 약인 옥시코딘이 무해하다고 믿고 싶었습니다. 의사들은 이 약이 암과 말기 질환 환자들에게만 사용되었어야 했을 때에도 두통이나 요통 같은 일반적인 형태의 통증에 대해서도 이 약을 처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옥시코딘은 널리 퍼졌고 사용자들은 의사의 처방을 통해 진통제를 구할 수 없게 되자 헤로인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과학자들과 의사들이 포테노이와 폴리의 논문에서 제기된 주장을 시험하기 위해 인과 추론을 사용했다면 아편이 중독성이 없을 수 있다는 잘못된 믿음이 그렇게 빨리 퍼지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의사들은 아편 성분이 쉽게 중독을 일으킬 것이라는 올바른 가정을 고수했을지도 모르며 만약 그랬다면 의사들은 약을 조금만 사용했을 것입니다. 원인과 결과를 과학적으로 결정하는 능력은 과학자가 인간이 초래한 기후변화의 존재를 증명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과학자들은 개별적인 기상현상을 인간이 만든 기후변화 탓으로 돌릴 수 없었습니다. 지구온난화에 인간이 개입했다는 증거를 제시하는 연구자들은 그들의 주장을 인과관계 대신 상관관계와 확률의 관점에서 논하곤 합니다. 과학자들이 인과관계에 대한 자신의 소신을 말할 수 없으므로 많은 사람들이 기후변화의 존재가 여전히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인상을 받습니다. 만약 더 많은 과학자들이 기후변화를 조사하기 위해 인과적 분석을 이용한다면 정부는 극단적인 기상현상을 일으키는 원인에 대한 최상의 정보에 입각한 정책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의 과학적 모델은 기후변화에 대한 설득력 있는 증거를 제시하지만 오랫동안의 기후변화를 평가하는 것보다 앞으로의 날씨를 예측하는 데 더 적합합니다. 지구온난화가 인간이 만든 것인지 아니면 환경의 자연적인 변동의 결과인지 판단하기 위해 인과 추론은 아직 사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기후변화가 일상적인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쉽게 상상할 수 없으므로 과학자가 아닌 일반인이 지구온난화가 초래하는 의협을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2018년 갤럽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인 절반 이상이 일생 동안 기후변화가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며 만약 재앙이 일어난다면 이는 미래 세대의 일이라고 믿습니다. 기후변화의 의협에 대한 대중적 인식은 정치적 이해관계에 의해 조정될 수 있으며 굉장히 복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화당원 중 오직 3분의 1만이 지구온난화가 이미 지구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믿고 있으며 공화당원의 절반 이상은 지구기온의 상승은 단지 자연적 변동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80% 이상의 민주당원들은 기후변화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이미 명백하다고 믿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에 대한 믿음이 정치적 스펙트럼을 따라 양극화되었기 때문에 정치인과 당원이 과학적 증거를 편견 없이 대하는 것은 어려울 것입니다. 문제의 원인과 그 해결책이 구체적이지 않을 때 유권자들은 이를 일축하거나 향후 다른 사람의 문제가 될 것이라고 합리화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만약 기후변화의 악영향이 두루뭉실하게 묘사된다면 과학자들은 기후변화가 지구에 미치는 놀라운 영향에 대해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인과 추론은 수십 년간 통계학자들을 혼란에 빠뜨렸던 역설을 해결하는 데 이용될 수 있습니다. 역설은 모순된 해결책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진술이나 문제를 가리킵니다. 직관을 통해서는 문제에 대한 하나의 해결책이 존재하지만 이와 동시에 논리를 사용하여 상반된 답을 만들 수 있을 때 역설, 즉 모순은 발생합니다. 이러한 별개의 답은 인과관계의 사다리에서 서로 다른 수준에 존재하며 이는 참된 답을 식별하기 어렵거나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인과 추론을 사용하여 연구자와 과학자들은 이러한 역설들을 탐색하고 일반적인 논리적 오류를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역설을 통해 인간의 논리가 어떻게 충돌하는지를 밝히는 것입니다. 컴퓨터는 상상력이나 인과 추론을 사용할 수 없으므로 현재 인공지능 분야에서 가장 강력한 기계조차도 역설의 해결책을 찾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사실
컴퓨터가 패러독스를 해결할 수 없다는 생각은 공상과학 소설에서 오랫동안 해왔던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 아이삭 아시모프의 단편집 아이, 로봇에 실린 단편 라이어에 등장하는 텔레파시 로봇은 운영자들의 질문에 대답하는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하지만 로봇은 인간을 해치지 않도록 프로그램되어 있으므로 만약 진실을 말하는 것이 질문자의 기분을 상하게 할 때 로봇은 거짓말을 합니다. 하지만 로봇의 거짓말은 어쨌든 질문을 하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결과를 낳습니다. 역설의 해결책을 찾지 못한 것입니다. 현대 과학 소설에서는 사악한 인공지능 기계를 물리치는 방법으로 이와 같은 이야기를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비디오 게임 포털 2에서 허구의 과학회사 애퍼러의 직원들은 불량 기계를 비활성화하기 위해 이 진술은 거짓과 같은 패러독스를 사용하라는 지시를 받습니다. 대부분의 인간은 역설을 단도직입적으로 해결할 수 없지만 인과 추론 방정식을 사용하여 통계 및 확률론적 역설에 대한 결과를 찾을 수 있습니다. 만약 연구원들이 기계의 인과적 추론을 사용하는 방법을 가르칠 수 있다면 그 기계들은 마침내 역설도 풀 수 있을 것입니다. 딥러닝 머신은 일반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기계와는 의사소통이 불가능하므로 연구원들은 딥러닝 머신이 어떻게 복잡한 작업을 완료하는지 설명할 수 없습니다. 2016년 알파고라는 딥러닝 프로그램은 그 복잡성이 체스를 뛰어넘는 게임인 바둑에서 인간 챔피언을 이긴 최초의 기계로 등극했습니다. 알파고가 그 어떠한 숙련된 바둑 기사를 이길 수 있었다 하더라도 프로그램 개발자들은 기계가 어떻게 승리했는지 설명하지 못합니다. 컴퓨터 과학자는 베이지안 네트워크와 데이터에 의존하여 딥러닝 머신이 작동하는 방식을 이해합니다. 하지만 딥러닝 머신이 어떤 문제에 대해 프로그래머가 예측하지 못한 답을 내놓는 경우, 프로그래머는 기계가 어떻게 그러한 결론에 도달했는지 확인할 수 없습니다. 컴퓨터가 인과적 추론을 이해했다면 프로그래머가 딥러닝 장치에 어떻게 결론을 내리는지 물어볼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과학자들에게 원인과 결과에 대한 더 나은 통찰력을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딥러닝 머신은 인간과 같은 생각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지만, 인간은 그들이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1997년 러시아 체스계의 거장 게리 카스파로프는 IBM 위 체스 프로그램 딥블루를 상대로 패배했는데, 그때 카스파로프가 딥블루가 더 우월한 지적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카스파로프가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1996년에 있었던 딥블루와의 첫 경기에서 기계가 카스파로프가 예측하지 못한 동작을 취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러한 움직임은 기계의 승리로 이어지지 않았고 패배만 미뤘을 뿐이었지만, 카스파로프는 자신이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계가 더욱 우월한 인과 추론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당시 딥블루의 수는 랜덤으로 선택된 이동이었습니다. 딥블루의 개발자들은 나중에 그 수가 소프트웨어 시스템에서 프로그래밍된 오류라고 인정했습니다. 딥블루는 지성을 가진 듯한 환상을 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스스로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딥러닝 머신이 제멋대로 행동하는 것처럼 보인다면 강력한 인공지능의 증거가 아니라 소프트웨어 오작동일 가능성이 높은 것입니다. 인공지능은 과학자들이 컴퓨터의 인과 추론을 사용하는 방법을 가르칠 때까지 인간과 같은 지능을 가질 수 없을 것입니다. 베이지안 네트워크는 통계적 확률과 그러한 확률을 가져오는 데 필요한 조건을 나타내는 표 또는 그래프입니다. 이러한 네트워크는 컴퓨터가 확률 면에서 생각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지만, 기계는 여전히 상상력이 부족합니다. 기계는 다른 결과를 얻는 대체 시나리오를 고려할 수 없습니다. 만약 컴퓨터 과학자들이 기계의 인과적 추론 사용법을 가르칠 수 있다면, 기계는 다른 세계를 상상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기계는 인간처럼, 즉 원인과 결과 측면에서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인공지능을 통해 만들어진 기계는 언젠가 인간의 선과 악에 대한 관념을 구별하고 자유의지를 나타낼 수 있을 것입니다. 기계가 언젠가 자유의지를 보여줄 수 있다면, 사회는 기계에 인격을 부여하거나 심지어 국가 내에서 시민권 지위를 부여하는 아이디어를 고심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인류는 역사적으로 동물보다 우월한 지적 능력을 선전함으로써 동물의 왕국에서의 인간의 우월성을 오랫동안 정당화해왔습니다.
사람처럼 생각하는 능력을 가진 로봇은 여러 면에서 인간과 구별이 안 될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나 다른 기계의 고장을 탓할 수 있는 기계는 실패의 가능성에 대해 화를 낼 수도 있습니다. 질투, 기쁨, 분노, 그리고 사랑과 같은 다른 감정들을 보여줄 수 있게 될지도 모릅니다. 만약 그러한 기계가 만들어진다면 정부는 인권이 기계로 확대되어야 하는지 논의해야 할 것입니다. 공상과학 소설 작가들은 종종 기계가 인간과 충돌하는 세상을 상상하지만 인간과 기계가 동등하게 평화롭게 공존하는 수준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인간과 비슷한 기계에 대해 인간은 로맨틱한 감정을 키울 수도 있습니다. 2013년 스파이크 존즈 감독의 영화 그녀에서 다룬 잠재적 미래는 허구이지만 인간이 지능적인 기계를 도구가 아닌 동료로서 다루려 할지도 모른다는 것을 보여줍니다.